그 악당들은 순진한 소녀의 삶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축축한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사악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음처럼 차가운 탄산음료를 그녀에게 쏟아 얇은 옷을 흠뻑 적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값싼 반짝이 가루가 가득 담긴 종이 봉투를 찢어 그녀에게 뿌려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녀는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짓궂은 아이들을 더욱 심술 굳게 만들었고 그들은 걸쭉한 캐러멜 시럽을 그녀에게 쏟아 걸어다니는 썬데이로 만들었고 이는 그들의 우두머리 말썽쟁이의 큰 날을 위한 것이라고 웃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보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슬기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들은 똑같이 생겼지만 매우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소녀들은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슬기는 운이 좋게도 오동골이라는 큰 마을의 좋은 가족에게 입양되었지만 보람이는 버든의 보육원에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빨리 자라야 했습니다. 힘든 삶 때문에 보람이는 수줍고 조용해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기 쉬웠습니다. 반면에 여동생 슬기는 좋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불친절해졌고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양어머니는 항상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슬기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슬기는 미술관에 여행을 가서 휴대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고양이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양이가 웃긴 행동을 하자 슬기는 크게 낄낄거렸고 다른 아이들은 이상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같은 시각 보람이는 평소와 같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술궂은 소녀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보람이를 걸어다니는 디저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탄산음료를 그녀에게 던지고 반짝이 가루를 뿌리고 캐러멜을 그녀에게 쏟았습니다. 우두머리 짓궂은 아이인 아영이는 보람이의 슬픈 얼굴을 잠시 말없이 지켜보며 마치 죄책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녀는 크게 웃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람이는 캐러멜로 끈적거리는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아무도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교실에 가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녀의 짝꿍은 심지어 보람이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고 마치 그녀의 불운이 퍼질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수업 후 그녀의 선생님인 가을 선생님이 그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보람이에게 옷이 엉망이고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람이는 심술궂은 말과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보람이는 아파서 집에 있었습니다. 바람을 쐬기 위해 보육원 밖으로 나갔을 때 그녀는 짓궂은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근신을 피하기 위해 보육원에서 돕는 척했지만 실제로 보람이를 더 괴롭히고 싶었습니다. 보람이는 몸이 약했지만 보육원을 운영하는 국화 선생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영이의 아버지인 태준 씨가 보육원에 많은 돈을 기부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고 보람이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영이는 종종 아버지의 좋은 마음과 그가 항상 돕는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보육원의 상황을 개선하고 싶었던 보람이는 아영이에게 그날 밤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영이에게 아버지에게 더 많은 돈을 기부해달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보람이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아영이는 보람이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아버지에게 돈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모든 짓궂은 아이들에게 심술궂은 메시지를 보내 보람이를 더욱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아영이가 한 짓을 알게 되자 그들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 도중 아영이는 낡고 녹슨 도구 위로 넘어졌습니다.
보람이는 아영이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아영이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영이를 몸으로 덮었습니다. 대신 아영이는 부모의 힘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보람이를 퇴학시켰고 보람이가 그들의 돈과 인맥에 맞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준 씨 가족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보람이는 가을 선생님에게 떠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수업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수업에 왔을 때 짓궂은 아이들은 훨씬 더 나쁜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책상에 심술궂은 것들을 적어놓고 그녀를 둘러싸고 옷을 찢고 사진을 찍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보람이는 그들을 밀어내고 달릴 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갔고 너무 많은 압박감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슬기는 가족의 고급차에서 내리다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었을 때 화가 났고 그녀의 비싼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차에 다시 탔을 때 그녀는 절친한 친구인 서연이에게 짜증을 내는 것 같았는데 이는 그녀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집의 큰 거실에 앉아있던 슬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움켜쥐고 재빨리 떠난 후 서연이는 걱정되어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이는 슬기가 낯선 사람을 만나 논쟁을 벌인 후 화를 내며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 날 슬기의 반은 매년 가는 여행으로 버스를 타고 호수로 갔습니다. 슬기는 슬퍼 보였고 그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10대 때 만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람이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같은 카페에 있었지만 자매는 서로가 누구인지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호수에서 반 사진을 찍을 시간이 되자 모두가 슬기를 찾을 수 없어 당황했습니다. 반 전체가 산책로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슬기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알브라이트 여사는 호수로 달려갔고 매우 슬퍼하며 울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슬기에게 반한 슬기의 절친한 친구인 도현이는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슬기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어서 집중하지 못하고 1년 내내 공들여온 중요한 미술 대회에서 졌습니다. 알브라이트 여사는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딸에 대한 소식을 계속 찾았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돕고 자원봉사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몇 주 후 그녀는 오동골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걱정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알브라이트 여사는 딸이 스트레스와 슬픔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고 그녀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누구인지조차도요. 여전히 약한 슬기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복도에서 아영이를 봤습니다. 아영이는 슬기가 보람이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브라이트 여사는 혼란스러워하는 딸에게서 아영이를 떼어내기 위해 제때에 왔습니다. 아영이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사과하고 당황해서 도망쳤습니다. 같은 시각 도현이는 슬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보며 몇 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미술상을 받아 슬기에게 자신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상을 받자마자 그녀의 병실로 달려갔지만 슬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과거의 약속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도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슬기의 팔에 실종되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흉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슬기는 물러서며 그가 그녀를 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슬기가 왜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슬기가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은 후 도현이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잊은 슬기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낯선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는 슬기가 사라지기 전에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를 놀리는 줄 알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도현이는 그녀가 그들의 모든 관계를 잊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슬펐습니다. 슬기가 그들이 친구였는지 묻자 도현이와 서연이는 그녀의 혼란을 볼 수 없어 병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알브라이트 여사는 딸이 가능한 한 빨리 기억을 되찾기를 원했기 때문에 슬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오래된 사진을 보며 그녀를 기억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슬기는 앨범에 왜 어린 시절 사진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슬기가 5살 때 공원에서 혼자 발견되었고 그 전의 삶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슬기가 이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슬기는 사고로 회복 중인 병원의 조은 소녀를 만났습니다. 모두가 슬기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강하고 반항적이었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누구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재미있는 놀이공원에 데려가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티켓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룹 전체가 결국 공원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모에게 전화하기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들은 선생님인 가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할 돈이 충분하지 않았고 총 비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금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지불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슬기는 누군가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만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억을 잃기 전에 그들의 관계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슬기는 스스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활기찬 기분을 느낀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운동을 하러 가는 도현이를 대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함께 운동했고 어색하지만 좋은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슬기는 사물함을 열려고 했지만 여러 번 시도한 후에도 여전히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슬기는 그녀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친구가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 친구가 가을 선생님과 함께 교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슬기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사물함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가 기억상실증 때문에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반장에게 창고에서 망치를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슬기의 친구는 의자를 잡고 사물함을 부셨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다이아몬드 팔찌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있는 상자만 있었습니다. 소피라는 이름의 소녀는 팔찌가 자신의 것이고 집에서 도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슬기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을 선생님은 슬기에게 도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교무실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현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질문을 받기 전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슬기는 상황을 해명하고 싶은데 왜 도망쳐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슬기는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현이는 그녀가 나쁜 말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소피는 교무실에서
가을 선생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기가 돈을 주지 않으면 다치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돈을 주도록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남은 돈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슬기의 요구에 대한 지불로 사용하기 위해 팔찌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슬기가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가을 선생님은 부모에게 전화하여 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가족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슬기는 소피의 엄마가 화를 내며 답을 요구하며 학교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슬기는 친구인 도현이와 서연이에게 소피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고 사고 전에 정말로 그녀를 괴롭혔는지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슬기는 소피에게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소피의 휴대폰에 전화할 때마다 음성 메일로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슬기와 도현이는 운동 루틴을 위해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도현이는 슬기의 팔에 있던 흉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말했을 때 슬기는 그것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부들이 그녀의 혐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슬프고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낀 슬기는 혼자 있기 위해 학교 옥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사물함 사건 이후 그녀를 피하고 있던 제이슨을 봤습니다. 그녀는 그가 몇 달 전에 그녀의 사물함 문을 부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에게 소리쳤고 그것이 그들이 이야기했던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학교는 소피의 팔찌 도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지출과 소셜미디어를 살펴본 결과 소피가 항상 함께 외출할 때 모든 것을 지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소피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고 소피를 활동에 초대하지도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는 슬기가 소피에게서 돈을 빼앗고 이제 공영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서연이는 친구를 변호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것을 본 슬기의 마음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와 닮은 누군가가 잔인한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기억이었습니다. 슬기가 실제로 버든의 보육원의 소녀인 보람이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슬기는 일어난 일을 숨기려고 했지만 걱정하는 엄마에게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알브라이트 여사는 왜 딸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슬기는 과거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큰 사랑을 보여준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에 기분이 나아진 슬기는 자신이 소피를 괴롭히거나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서연이는 누군가가 슬기의 책상에 흰 장미를 놓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슬픔과 상실을 의미하는 꽃입니다. 주변을 둘러본 후 서연이는 소피가 한 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와 도현이는 소피를 따로 불러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는 왜 슬기의 책상에 그 꽃을 놓았고 기억 상실 전에 슬기의 사물함에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소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슬기의 친구들은 그들이 놀이공원에 돈을 지불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소피는 항상 그들을 투명인간처럼 대했고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고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만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돈줄이 아닌 친구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없고 돈을 위해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학교가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소피는 슬기의 친구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슬기는 소피가 방과 후 사물함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호수 여행 전에 사물함을 바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소피는 마침내 울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슬기의 모든 것, 즉 아름다움, 자신감, 리더십, 우정의 질투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슬기가 수년 동안 느꼈던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슬픈 일이 생기면 누구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도현이에게 자신이 배운 것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말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이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학교 분수대에서 서로에게 물을 튀기고 있는 동안 슬기는 젖은 땅바닥에 미끄러져 수영장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할 수 없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삶을 끝내고 싶어 보육권 뒤에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닮은 누군가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버든의 보육권에서 괴롭힘을 당한 소녀인 보람이었고 그녀를 구한 사람은 그녀의 쌍둥이 여동생인 슬기였습니다. 슬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진짜 슬기가 사라졌을 때 남겨둔 삶이었습니다. 슬기가 경험한 모든 것, 즉 사랑하는 어머니, 아름다운 집, 교육은 모두 그녀의 여동생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슬기는 그 기억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낸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일기장을 찾을 때까지 슬기의 물건을 뒤졌습니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슬기는 그 기억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인 슬기가 아니라 고아원에서 자란 소녀인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잃고 삶을 바꾸면서 보람이는 마침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둔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애정에 놀란 알브라이트 여사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슬기는 가을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소피가 여행 전에 사물함을 바꿨지만 가을 선생님이 너무 빨리 와서 소피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도난에 대한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자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피가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여전히 아리아인 척하는 슬기는 그녀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피를 괴롭히고 돈을 빼앗은 것에 대한 책임을 졌습니다. 스스로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슬기는 소피가 느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소피를 놀라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슬기는 심지어 소피에게 시와 메시지를 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슬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친구로서 그녀를 위해 그 자리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소피는 이러한 친절한 말에 압도당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피는 여전히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그부들을 위해 그림을 그렸고 작별 인사를 하고 청춘의 일부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